자, 우리 이 과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과목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 기법, 이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탐색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3과목에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통계 기법의 이해 출제 패턴이 거의 사회조사 분석사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주관하는 기관이랑 여러분 사회조사 분석사를 주관하는 그 기관이 서로 같습니다. 자, 사조사라는 시험은 그동안은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문제은행 구축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 문제 꺼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출제 패턴은 좀 다르구나. 우리 챕터 1과 챕터 2는 기존의 전통적인 ADSP, ADP 문제 또는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출제 유형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 대비가 가능하고 3장에 나와 있는 통계기법 이해 파트에서는 자, 어쩔 수 없이 사회조사 분석사 기출문제를 갖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데이터 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데이터 정제 우리 197페이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4가지 주요 작업들이 있어요. 데이터 정제하고 통합하고 축소하고 변환하고 하게 되는 그 정의를 아는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뭘까요? 자, 그 중에 정의 중에 한 개지만 우리 결집값을 어떻게 대체를 하거나 또는 노이즈 값을 좀 완화시키거나 또는 아웃라이어 이상치를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는 데이터 정제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게 돼요. 노이즈랑 이 아웃라이어랑 뭐가 차이점이 있어? 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된다면 노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랜덤하게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웃라이어는 말 그대로 적법한 하나의 데이터예요. 단지 일반적인 데이터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정제 파트에서부터는 우리 실기 파트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 정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 실기 파트의 작업 환경을 꼭 한번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실제 쓰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특정 패키지 환경과 여러분 수험생 쓰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응력이 없으면 여러분 상당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오늘 시간만큼은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개념 정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조사는 그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딴 데서 하네요. 그 빅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을 조사하는 것뿐이지 실제 지원하는 기관은 한 곳입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자, 제가 언급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우리 결집값이 있는데요. 자,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결집값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기 파트에서 당연히 하셔야겠죠. 자, 결집값이라는 건 뭘까요? 입력값이 누락되어서 값이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값을 의미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값이에요. 진짜 무응답 값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무응답 값이 한 20%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실무에서는 보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정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죠. 이게 약간 그 실무랑 우리 현실적인 부분이랑 우리 실제 우리 학업적인 부분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결측지에 대한 우리 원인 3가지가 있죠. 완전 무작위 결측 MCAR, 그죠? 그 다음에 무작위 결측 MAR, 비무작위 결측 NMAR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거 정의 문제랑 예제 문제 여러분 서로 연계해서 기억하시는 거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집값의 대치법이라고 하나 있어요. 딴 건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고요. 이 중에서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콜드택과 핫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빅분기 실기 파트의 필답형에 나와도 이상할 거 없이 없는 겁니다. 자,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 실기 문제에서는 뭐 중앙값을 대체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죠? 결집값이 있는데, 자, 어떤 데이터 열에서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라. 이게 우리 작업형 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론 파트에서는 단순 확률 대치법에서 콜드택과 핫택을 물어보게 돼요.
자, 콜텍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 자료를 활용하는 게 콜드텍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핫텍이라는 것은, 자, 대체군 중에서 가장 하나를 랜덤하게 우리 고르게 하는 거, 바로 이게 핫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텍과 핫텍만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결측치에 관련된 세 가지, 우리 완전 무작위 결측, 무작위 결측, 비무작위 결측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23번 아웃라이어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자연적 이상치와 비자연적 이상치 개념을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치의 발생 원인 중에서 비자연적 이상치 원인과 유형이 있어요. 그걸 서로 연계를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203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넘버링 4번에 회귀 분석의 이상치 탐색이 있어요. 확인해 보십니까? 자, 거기서 우리 안 보던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이거 지렛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죠? 레버리지. 말 그대로 회귀 분석에서 잔차 분석이 뭔가요? 우리 잔차 분석이라는 것은 오차의 추정치를 우리 잔차라 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정하고자 하는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들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우리 이상값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영향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회귀 분석 모형을 진단하는 거, 바로 우리 잔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잔차 분석 3과목에서 나오게 되지만 우리 빅분기 필답형에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필답형 답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개별적인 하나의 데이터가 이 회귀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우리 레버리지 분석, 영향력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버리지가 특정 값 이상이 커지게 되면 그걸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값이 얼마냐? 우리 2보다 크게 되면 우린 그것을 아웃라이어로 판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시면 우리 표준화 잔차가 있어요. 자, 표준화 잔차도 말 그대로 잔차를 표준화한 값인데요.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대값 2보다 크게 되면 우린 그것을 아웃라이어라고 진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상값을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레버리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회귀 분석에도 언급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는 거, 출제 빈도를 떠나서 자, 이해하는 쪽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인데요. 반드시 나오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차원 축소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원 축소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된다. 우리 피처 셀렉션을 하게 되거나 또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24번은 바로 피처 셀렉션과 관련된 거다. 그 중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필터와 래퍼와 인베디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래퍼와 인베디드 방법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자, 너무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제가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환을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 안에 여러분 키워드를 정리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래퍼 방법이 뭐가 있나요? 우리 전진 선택, 후진 제거, 그죠? 단계별 선택, 그죠? 그 다음에 인베디드 방법에는 정규와 선형회귀 파트가 있습니다. 리치와 라쏘 회귀를 물어보는 문제,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나왔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꼭 정리하셔서, 자, 단순하게 우리 빅분기 우리 필기만 정리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실기의 필답형 따로 나중에 시간 내지 마시고 이 교환을 10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시간적으로 효율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차원 축소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원 축소, 우리 좀 전에 아까 차원 축소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 피처 셀렉션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피처 익스트랙션에 관련된 것이죠. 그죠? 말 그대로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차원의 저주에 대한 개념이야. 단순하게 변수의 수가 늘어난다, 차원의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고 하지가 않고,
우리 학습 데이터의 수보다 차원의 수가 클 때, 그럼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때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고 하게 되고 3의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는 거, PCA를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결국은 공분산 행렬을 분해하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이해하는 거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기준값은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나요?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의 차이, 주성분 분석과 LDA, 선형 판별 분석의 차이, 주성분 분석과 특이값 분해의 차이, 항상 기준점은 PCA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각각의 차원 축소의 기법과 차원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빅분기 필기는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충분하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라이센스 시험이 바로 빅분기 필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체감 난이도라는 건 전공자의 체감 난이도가 아니라 비전공자의 체감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 쉬운 건 너무 쉽게 나오게 되고 어려운 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합격의 평균에 큰 데미지가 없는 정도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절대 시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6번인데요. 파생 변수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과목 1, 2, 3, 4 과목 중에 비중을 어디다 두냐고 말씀드리는데요. 1, 2 과목에 비중을 두게 되면 3 과목, 4 과목이 여러분 학습 분량이 줄어들어요. 4 과목의 학습 분량이 가장 적고요. 그죠? 1 과목과 2 과목의 학습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1 과목 확실하면 3 과목이 더 줄고 4 과목이 확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1, 2 과목을 잘 해놓으면 나머지 과목이 편합니다. 그리고 4 과목은 거의 나올 게 뻔하게 되어 있고 순서가요. 뭐가 나올 것인지 이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6번 파생 변수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 정의를 아는 게 포인트다. 파생 변수라는 것은 기존 변수를 재정의해서 그죠? 만들어낸 변수. 그래서 단 이 변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변수는 논리성과 대표성을 나타나야 된다. 주관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지방지수 BMI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나만 인식하는 지표, 분석할 수가 없겠죠. 자, 요약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계의 변수잖아요. 우리 엑셀에서 필터링 집계하는 것 마냥.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파생 변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여러분 분석할 때 파생 변수 만들어서 하는 것들 여러분 실기 파트 작업형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우리 변수 변환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데이터 스케일링, 우리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소 최대 정규화와 G표준화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작업형 1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최소 최대 정규화라는 개념 우리 수식 이해해야 되고 G표준화는 너무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 제가 이런 파트에 말씀드렸지만 박스 콕스에 관련된 개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분기가 되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 작업형 2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업형 2에서 대표적인 전처리 기법 중에 박스 콕스를 쓸 수도 있지만 자, 저랑 같이 할 때는 자, 다른 레시피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존슨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걔를 하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실기 파트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하고 소통할 때 약간 장애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데이터 스케일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 콕스에 관련된 우리 정의, 개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이 과목도 보면 딱 정해져 있죠. 어디가 나올 건지. 자, 28번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 이거는 모형평가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ADSP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서로 50대 50인 데 있다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죠? 2대 8, 3대 7,
뭐 4대 6 정도 이렇게 데이터의 범주가 서로 일정하지 않고 차이를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클래스 불균형 또는 범주의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뭐 과대적 값도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이 원인들, 문제점도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모형평가와 연계해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모형평가 파트에 있는 accuracy 또는 error rate 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 범주가 서로 일정할 때 만들어지는 모형평가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면 accuracy, 그 다음에 error rate, 올바른 평가 지표, 모형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는 우리 4과목에 관련된 모형평가와 연계해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많은 파트가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게 되고,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2배 차이가 나면 우리 클래스의 불균형 또는 범주의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100% 출제되는 건 바로 업샘플링 또는 다운샘플링의 특징과 종류가 100%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게 전체 체계에는 81개의 출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분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안에 소제목으로 4개, 5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만 따지고 보면 80개 따지면 몇 개인가요? 우리 240개가 되나요? 그죠? 한 300개. 근데 300개 포인트를 우리 개념을 이해하고 한다는 거, 그 속도가, 그 간격이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빅분기 책을 보게 되면 감각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반복 하는데 그 기억이 얼마만큼 오래 갈지는 상당히 여러분한테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 힘든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그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목이 한 과목 더 늘어난다? 지금 4과목을 한다는 것과 3과목을 한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큰 갭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자, 필기는 필기대로 하되 중요한 포인트,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거, 즉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필기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기와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여러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부분을 꼭 해야지만 나중에 실기 파트에 가서 원활하게 여러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29번이네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에 관련된 정의 문제 3회 출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37페이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CDA에 관련된 개념도 알고 가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딱 4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4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죠?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다른 거는 안 보셔도 패스해도 무방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에 상관관계 분석이 나와요. 자, 별표가 다 한 개죠. 별표가 많은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문제가 좀 약간 좀 중요하지도 않고 안 중요하지도 않고 약간 좀 그런 형태가 상관 분석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다. 첫 번째 우리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공문산이라는 건 뭘까요? 두 확률 변수에 어떻게 퍼짐 정도를 표현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측정 단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갖고 있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공문산의 특징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상관관계 분석이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스러운 문제들이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뭘 의미를 할까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오답 보기, 선형 관계가 없을 뿐이다 라고 올바른 정답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관계수만 가지고 우리 가설 검정을 할 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따로 그 상관계수를 가지고 우리 유의성 검정을 해야지만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수가 있지, 단지 상관계수만 가지고 유의성을 판단할 수 없다. 대표적인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사조사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자, 서로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당연히 0이죠. 맞는 복입니다. 하지만 역의 관계, 상관계수가 0이면
두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는 잘못된 오답보기입니다. 왜? 2차 식도 상관계수가 여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31번에 해당되는 기초통계량 추출 및 이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넘버링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비대칭도라고 하게 되면 외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외도값. 그럼 외도를 갖고 있는 분자의 값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평균에서 중앙값을 뺀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도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비대칭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우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도가 양수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림은 자, 이렇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대, 외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반대로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 형태, 그때의 평균과 중앙값의 크기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포를 나타내는 개념 정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4분위수와 4분위수 범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4분위수는 퀀타일이라고 하게 되고 4분위수 범위는 IQR이라고 하게 되죠. 4분위수는 말 그대로 중심의 경향치, 위치값을 나타내는 값임에 반해서 4분위수 범위라는 것은 분포, 3포를 의미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념 여러분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시각적 데이터 탐색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자 그림이라는 거 우리 5수칙 요약이라고 하게 되고 상자 그림과 외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다 연계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 시각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자 그림에서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값, 가운데 그 중앙값, 우리 해당되는 값과 Q1과 Q3 상한과 하한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5수치의 요약과 우리 상자 그림이라고 하게 되고 이 중앙값의 위치가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게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다고 해석을 관련된 포인트가 시험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원 데이터의 정보 손실 없이 그대로 줄기와 잎 형태로 우리는 시각화할 수 있는 그림이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간별 빈도수를 구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 데이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점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산점도 그림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254페이지에 산점도 해석하는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잘 들리시면 1번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시다가 여러분 궁금한 사항 언제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피드백 받아서 제가 다시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시공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구분도는 우리 콜러 프레스 맵 같은 의미입니다. 또는 등치 지역도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단계 구분도, 콜러 프레스 맵, 등치 지역도 같은 의미라는 거. 따라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카토그램을 물어보는 문제, 정의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번은 다별량 분석의 탐색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시각화, 바이플럿이라는 시각화 주소문 분석과 관련된 문제 출제 유형, ADP 문제에서 계속 출제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바이플럿 해석 부분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플럿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때의 화살표의 크기가 또는 그 각각의 주성분에 관련된 평행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킹 부탁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 다별량 데이터 탐색에서 나오는 시각화 도구 하나 있죠? 시각화 도구 있죠? 조건 플롯과 평행 좌표 플롯이 있습니다. 자, 조건 플롯과 평행 좌표 플롯이 있어요. 자, 우리 개념 정리 끝나면 기출문제도 같이 푸나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잖아요. 이번 차시, 다음 차시 하면 4과목이 끝나게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 기출문제 그 뒤에 있는 문제만 풀어보셔도 필기 합격하는데 제가 약속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5번에 있는 비정형 탐색이 있어요. 그죠? 비정형 탐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정형 탐색은 조금 다르네요. 우리 나와 있는 거랑. 자, 여러분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사회 연결망 분석할 때 밀도 또는 링크에 관련된 기본 용어 설명드렸고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우리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계산 문제도 제가 이론 강의 파트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부분 아마 출제가 되면 상당 부분 당황하게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결망 분석, SNA 분석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ADP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많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6번 데이터 요약부터가 바로 우리 챕터 3장에 해당되는 통계 기법의 2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 기출문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 개념 구분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37번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가 37번 표본 추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적 표본 추출, 우리 중요한 4가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2가지만 나오게 되죠. 바로 층하와 계통 추출에 관련된 정의 문제, 이 문제 빅분기 기출 필답형도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척도는 항상 우리 절대 0점이 없는 게 어디라고요? 절대 0점에 관련된 문제. 절대 0점이 있는 건 비율 척도만 있는 거죠. 구한 척도 없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문제. 선호도 조사, 대표적인 선호도 조사, 순서 척도 관련된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조사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요. 따로 있습니다. 패키지가, SNA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는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글 남겨주시면 해당되는 패키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회 연결망 분석 한 파트만 별도로 한 권의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7번에 있는 표본 추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선 층하와 개통 추출이 출제가 되고 있고 계속 그 다음에 우리 절대 0점에 관련된 분야 말씀드렸고 사조사스럽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층하와 군집 추출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층하는 어떻게 만든다? 군집 내는 동질적, 군집 간의 이질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군집 추출 같은 경우에는 군집 내에 이질적, 군집 간에는 동질적으로 만드는 특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답보기 형태로 해서 출제 문제를 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자, 층하는 군집 내의 동질적, 군집 간은 이질적이고 군집 분석은 군집 추출은 군집 내는 이질적, 군집 간은 동질적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조사 출제 패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2번 차시에 나올 것 같아요. 오답 보기로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싫어하시는 확률 분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확률 문제, 계산 문제 다 맞춰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부분만 범위를 좁혀서 저랑 같이 이렇게 파이널 총정리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분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하는 게 우리 파이널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확률 계산 문제. 아직까지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처럼 교차 분석 테이블 만들어서 하면 여러분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번 기대값과 분산값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페이지 따지면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어떤 상수의 확률 변수의 곱에 대한 기대값 E는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대값을 곱해주면 된다. 하지만 분산은 어떤가요? 제곱의 값이 나오죠. 그죠? 상수의 제곱의 값. 그 다음에 우리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그 상수 그 자체지만 분산의 같은 경우에는 상수에 대한 분산은 0이다. 하고 여러분 정리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과연 이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이랑 매칭이 되는 문제 포인트냐라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렸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딘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베르네이 시행과 이행 분포의 차이. 자, 모수의 개수가 다르죠. 베르네이 시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과 실패, 상호 배타적인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행 분포는 거기다 뭐가 있나요? 표본 크기 n이 있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층화 표본 추출과 층화 임의 추출은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개념은 다 랜덤 추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층화는 어떻게 해요? 층을 나눈 다음에 랜덤 추출하는 겁니다. 군집을 나눈 다음에 랜덤하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랜덤 추출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개의 확률 추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쵸. 자, 베르네이 시행과 이행 분포 차이에 관련된 거. 저는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의 관계 틀림없이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화성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죠. 개념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 분포, 연속형 확률 분포예요. 포화성 분포의 역의 관계가 바로 지수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지수 분포에 다 역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표준정기 분포, 지분포와 T분포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 모분산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지분포, 어떤 건 T분포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모분산을 만약에 알지 못했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뭘 쓸 수가 있다? 중심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표준정기 분포인 지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오히려 이게 나와요. F분포와 카이제곱 분포가 나와요. F분포는 어떻게? 집단이 2개일 때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분포. 카이제곱은 집단이 몇 개? 1개일 때 물어보는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분포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넘버링 5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 구분하기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감사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 뭐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 섞어서 막 한 다음에 구분하는 문제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넘버링은 없지만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이산형 확률 변수의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게 되고 연속형 확률 변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서로 오답보기로 반대로 엮여서 오답보기 출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쵸. F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세개분포 너무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포를 어디 추정할 때 쓰느냐. 그 정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가 항상 양수다, 어떻게 생겼다, 물론 자유도가 크게 되면 정기분포화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포를 이용하는 검정이 무엇이 있느냐를 여러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F분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디서 나오죠, F분포? 우리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서 우리 이용하는 분포가 바로 F분포라고 할 수가 있고, 그죠? 우리 T분포와 G분포의 차이점은 똑같이 모평균할 때 이용을 하겠지만 그 모집단이 어떤 모분산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갈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 왜 하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모집단의 모수예요. 하지만 모집단의 모수, 모평균, 모분산, 모편입 편차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집단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샘플링을 추출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떤 분포를 이용해야지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극한의 정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선 그닥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중심극한의 정리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의하는 건 중요하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가 아닐 경우 우리 표본 평균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떨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게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오답 보기로 자, 우리 모집단의 분포가 모르는데 구간 추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의미로 전달을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 보기. 왜?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모집단의 분포가 뭘 같더라도 우리는 정기분포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오답 보기 여러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점추정이 있어요. 자, 점추정이 있는데요. 바람직한 우리 통계적 추정량의 결정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295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족성 등이 있는데요. 이 4가지 물어보는 문제, 오히려 그 객관식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빅분기, 우리 실기 파트에서도 우리 필답형으로 나와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 특히 이 중에서 불편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대 우도 추정, 우리 제가 이론 파트 시간에 혼합분포 군집 얘기하면서 혼합분포 얘기하면서 최대 우도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최대 우도라는 거 결국에는 회귀 모형의 우리 평가 기준을 우리 모형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AIC, BIC와 다 연계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는 최대 우도 추정 여러분 맞춰달라고까지 얘기 안 해요. 전혀 이 개념 모르셔도 빅분기 필기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선택하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나의 파이널은 실기이기 때문에 실기와 관련돼서 내가 학습할 것은 확실하게 학습하겠다. 또한 필기는 우리 합격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합격할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굳이 어려운 개념들 접근하는 거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41번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계산 문제 좋아하는 바로 사조사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구간 추정에서 특히 모평균에 관련된 물론 모분산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분산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틀리면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 신경 써달라는 거 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식도 어렵고 사조사 문제에서도 계산 문제로는 등장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바로 다른 문제, 모평균을 제외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모평균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공식이 딱 있어요. 그 공식만 어떨 땐 T분포, 어떨 땐 G분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분산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관련돼서 여러분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 95% 의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자, 신뢰 수준 95%라는 거 절대 확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결국에는 95%, 신뢰 수준 95%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다? 자, 100번 동안 동일 샘플링을 했을 때 자,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면 모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95번이고 5번은 포함이 될지 포함이 안 될지는 모른다. 즉 확률이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확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면 상대도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즉 뭐가 뽑힐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사위에 던지게 되면 1, 2, 3, 4, 5, 6이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은 모집단의 임의로 샘플링 할 때마다 해당되는 신뢰 구간이 시시각각 변해요. 똑같은 경우 한 번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개념 쓰시면 안 된다. 즉 방법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개념 정리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특히 검정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 제1종 오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제2종 오류 또는 1-베타라고 할 수 있는 검정력을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동시에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럼 만약에 표본을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종 오류는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2종 오류는 감소시킬 수가 있다. 딴 말로 2종 오류가 감소가 되니까 1-베타는 증가시킨다. 여러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우리 1종 오류, 2종 오류 동시에 증가나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종 오류를 알파 오류라 하고 2종 오류를 베타 오류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베타를 검정력이라고 하는데 검정력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만약에 크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는 1종 오류에는 제1종 오류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2종 오류 베타는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은 결국에는 1-베타 검정력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모평균의 가설검정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조사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설검정을 하게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표본 샘플 한 걸 가지고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통계표를 비교를 해서 통계표를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요. 사조사 문제가.
그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채택력인지 기각력인지 결정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P-밸류를 이용하는 것이다.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P-밸류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관측될 확률을 의미한다. 그거와 유의 수준 알파를 비교해서 기각력, 채택력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조사 문제는 꾸준하게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우리 통계표를 가지고 귀무가설 채택 유무를 우리는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 모평균에 관련된 검정 통계량만 여러분 확인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을 벗어난 문제, 자 여러분 학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부분 합격을 못한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죠? 자, 우리 또 아까 가설 검정 관련해서 검정의 오류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알파를 고정하게 되죠. 알파가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가 우리 고정하게 돼서, 우리는 그것을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유의 수준과 결국에 유의 확률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2과목에 관련된 파트 정리해드리면 1과목과 달리 2과목은 곳곳에 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1과목에서는 제가 5가지 변별력 있는 포인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2과목은 오히려 해당되는 포인트에서 범죄 불균형이 뭐가 나와 파트별로 어떤 출제 유형의 패턴 유형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과목과 2과목은 약간 성격이 약간 상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과목과 2과목을 계산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가설 검정할 때 우리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표에다 우리 문제는 안 나오고 사조사 문제에서는 그 테이블표가 통계표가 다 이렇게 샘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설 검정 판단한다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문제 여러분 필기랑 우리 실기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제가 그 강조드렸던 부분만 집중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셔도 여러분 빅분기 필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1, 2과목을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이 오기 전까지 오늘 했던 학습량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자, 3과목, 4과목 할 때는 이미 1, 2과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기출문제 뒤에 있는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꼭 확인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그 문제 2과목에 있는 문제 사회조사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형 될 수 있으면 싱크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실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제가 시간을 확보를 해놨고 여러분과 1대1로 여러분 다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필기 복원 작업할 때 여러분이 다 가답안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아마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기사 문제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는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요. 일단은 그 관리사, 정보관리사 파트라고 또 한 파트가 있어요. 기술사, 정보기술사라고 하나요? 그 파트.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파트, 그 다음에 ADP, ADSP, 그 다음에 사조사 관련된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늦게까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몇 분 힘들어서 나가실 줄 알았는데, 거의 자리까지 끝까지 계셔서, 네, 끝이에요라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입니다. 1, 2과목 끝이고요. 자, 우리 3, 4과목은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여러분 계속 학습하시느냐 고생하셨고, 중요한 건 오늘 학습한 거 그냥 방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중요한 건 우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하시면서 궁금증 있으면 해당되는 사이트 통해서 여러분
자, 댓글 다시거나 또는 의견 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범위를 좁혀서 해당되는 걸 좀 축약해서 강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 언제든 여러분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주시면 그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여러분 뵙도록 하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